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세션 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감리제도 개관 부분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마성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 최진숙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2023년 초에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퇴사하기 전에 마지막 3년 동안 회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상장법인의 회계 심사 감리와 관련한 각종 법률 검토와 심사 조정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감리 제도의 개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제표 심사 감리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 심사 감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 결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재무제표 심사 감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불복 절차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무심사 감리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심사 감리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기재를 해 놓았듯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에 대한 정의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 규정들은 외부 감사 규정에 나와 있는 정의들입니다. 그 재무제표 심사란 먼저 감리집행기관, 여기서 말하는 감리집행기관은 주로 이제 금융감독원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말합니다. 감리집행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발견된 특이사항이 있으면 회사의 소명을 듣고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을 했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경고나 주의와 같은 경한 조치로서 이 심사 절차를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재무제표 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 등의 외부감사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고, 이러한 재무제표 감리 업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조사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의를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1차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감리는 심사 결과 좀 더 중한 혐의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 진행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심사감리 집행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들이시기 때문에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심사감리를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한 조치와 중한 조치로 나뉘는데, 경한 조치, 즉 경고나 주의와 같은 이런 경한 조치들은 금융감독원장이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중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위원회가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 권한이 있으나 더 중한 조치,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 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부과된다거나, 그 다음에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중한 제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조치 권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대상인 반면에 감리의 대상은 회사의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잘 작성되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심사의 대상과 관련해서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돼서는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은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지만 분반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반기 재무제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결산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돼서는 외부 감사법에 따라 선임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것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고, 임의 감사에 해당하는 감사보고서는 감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목차로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절차 및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큰 그림으로 도표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가 재무제표 심사, 감리, 절차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좌측 상단부에 표본 추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혐의 입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재무제표 심사가 착수가 됩니다. 표본 추출의 내용에는 무작위, 위험 요소, 회계 이슈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작위라는 것은 정말 그 금감원 그냥 전산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판단을 했었을 때 최근에 이런 회계 분식에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요소를 뽑아서 그러한 위험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이슈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그 해에 주요한 회계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발표에 해당하는 회계 이슈와 관련된 심사 대상 회사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자진해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조건 다 금융감독원이 심사에 착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을 자진해서 수정을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재무제표를 수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성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중요성 금액이란 회계법인이나 이런 외부 감사인이 그 대상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서 중요성 금액이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감안을 해서 특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만 회계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외부 감사인이 회사에 제시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성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외부 감사인이 제시하는 이 중요성 금액이 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다 싶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표준 중요성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중요성 금액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착수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혐의 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혐의 입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민원, 제보 등이 되어 있는데요. 각종 시장에서 증권 시장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회계 분식에 관한 제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보들을 저희들이 그 금융감독원이 모아서 나중에 그 재무제표 심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국가기관에서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금융감독원에 특정 회사에 대해서 감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추출과 혐의 입수 사유가 해당이 되면은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한 결과 회계 위반이 없으면은 그 밑에 보시면 무혐의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혐의 종결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회계 위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수정 권고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수정 권고를 했었을 때 회사가 이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왼쪽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왼쪽 하단부로 내려가서 그렇다면 그러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과실인 정도에 불과하고 반복적인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 조치 등을 통해서 그냥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감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수정 권고를 했는데 그 사유가 중과실이나 고의에 해당할 만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경고주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리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요구 등을 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감리 기간은 통상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6개월 정도 연장이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급적 감리 기간을 1년 내에 종료를 하는 것을 대체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리를 실시를 해서 그러한 조치, 처리안을 만들어서 감리위원회라는 심의기구를 거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조치가 아까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까지 이렇게 상정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전반적인 재무제표 심사감리 절차에 관련된 표이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에 착수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착수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본 추출과 재무제표 자진 수정, 혐의 입수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전산 시스템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산 시스템이라면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다트 시스템에 대한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각종 다트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심사 대상 회사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은 후 경과한 기관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과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지 않은 기간이 한 10년 정도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심사감리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공표하고 있는 회계 이슈와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진 수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성 금액이 4배 이상으로 수정을 한다거나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오른쪽에 감리 착수 사유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유가 감리 착수 사유 첫 번째 보시면은 재무제표 심사 결과 따른 감리 착수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감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2025년 3월 28일 날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2025년에는 약 160여 개 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자 아마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특히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점 심사 회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예정 기업 중에서 자산 1조 원 이상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허들을 낮춰서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이 상장 예정 기업인 경우에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심사 대상을 선정을 할 때 금융감독원이 각 매년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년 4개씩 총 48개 회계 이슈 사항을 공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퇴직급여 부채 측정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48번째인 가상자산 회계 처리까지 매년 금융감독원은 그 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서 공표를 해왔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심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8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2024년도에 발표한 회계 이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익인식 회계 처리, 그다음에 비시장성 자산평가, 그다음에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 처리,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요 4가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점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엊그제 2025년 6월 24일 날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그 보도자료에서는 2025년도 회계 이슈를 4가지를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는데, 2025년도 회계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목만 설명드리면은 투자자 약정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관련 회계 처리, 그 다음에 공급자 금융 약정 공시, 그 다음에 종속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2025년도 6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착수 사유는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렸고,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심사 착수를 하게 되면은 그 착수 통보문이 회사에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보문을 좀 잘 읽어보시고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사유로 심사에 착수를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자료 제출 요구를 금융감독원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을 때에 자료 제출 요구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게 되면 자료 제출을 계속 할 텐데, 통상 심사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료 제출을 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대장을 작성해 두고 기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보시면은 이제 심사 결과 이제 금융감독원이 봤었을 때에 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무혐의 종결하고 심사 대상 회사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은 수정 공시를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공고를 이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감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사 결과 위반 혐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도 역시 심사와 마찬가지예요. 감리로 넘어갔다는 의미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 회사의 회계 처리가 상당히 중한 조치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넘어간 경우에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적어도 고의 내지 중과실 정도의 혐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로 넘어가게 되면 심사와는 달리 자료 요구의 강도가 상당히 세지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 조사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관계 기업이나 뭐 국세청과 관련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각종 관계 기관들에 대한 협조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감리 실시 세 번째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감리가 3년, 4년 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 그 감리 기간이 진행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사 임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많이 요구를 했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규정을 개정을 해서 감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무혐의로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감리에 전환되었다라는 의미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의 잠정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조치안을 작성을 해서 증선위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조치사전 통지서라는 것을 회사에 송부하게 됩니다. 조치사전 통지서는 한 10영업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데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치사전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쟁점에 대해서 미리 의견서를 작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 결과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감리위원회 심의 거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조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가게 됩니다. 감리위원회는 주로 회계 전문가들이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계사들, 그 다음에 회계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변호사이지만 회계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감리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회계에 관련된 논리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감리위원회는 법원으로 보면은 1심과 같기 때문에 감리위원회에서 회사는 가장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좋아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위원회 심의는 통상적으로 뭐 원안으로 심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정안으로 심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1안, 수정 2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의 결과들이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감리위원회에서 원안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안 심의가 되면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의 그 결과를, 감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거의 마지막 행정처분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은 보통 거기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상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나 외관법상 과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결과가 뒤집으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양정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조치 양정 크게 위법행위의 유형과 동기, 중요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위반 유형으로 보면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금융감독원에서는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A, B, C, D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A 유형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단기 손익이나 자기 자본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해당이 되면 A 유형이 됩니다. B 유형 같은 경우에는
A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즉 단기 손익이나 자기 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산이나 부채의 과대 과소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수익 비용의 과대 과소에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해당이 되면 B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C 유형 같은 경우에는 A, B도 아닌 사항으로서 우리 재무제표에 주석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석 사항들 가운데서도 특수관계자의 거래와 관련된 주석 사항이 있거나 또는 뭐 지급 보증과 관련된 주석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또는 뭐 소송과 관련된 우발 부채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C 유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A, B, C, D 순으로 위반 행위의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A가 가장 위반 유형이 높은 위반 유형입니다. 그렇게 위반 유형이 정해지면은 동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임직원의 위반의 동기가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를 나누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중요도를 보게 되는데, 이 중요도라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얼마만큼 회사의 규모에 대비해서 중요하냐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 유형 동기 판단 중요도가 결정이 되면 기본 조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 기본 조치는 차후에 설명드리는 표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가중감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리결과 조치는 회사에 대해서 내려지는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쭉 나열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뭐 임직원의 해임 면직, 뭐 6개월의 직무정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돼서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 입장에서는 검찰 고발 통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감리결과 조치 도표인데요. 이 도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표를 보시면은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기본 조치에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가중시 최대 1, 2, 그 다음에 보시면은 3, 4, 5 감경시 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동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요도라는 것은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감사인이 제시했던 중요성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요성 금액에 대비해서 회사의 위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배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성 금액이 50억이다. 근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규모 배수는 2배가 되는 것이고, 중요성 금액이 50억인데 위반 금액이 200억이다. 그러면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 5단계가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규모 배수가 16배 이상에 해당이 되면 1단계에 해당이 되고, 2단계가 되려면 규모 배수가 8배 이상에서 16배 미만, 3단계는 4배에서 8배 미만, 4단계는 2배에서 4배 미만, 5단계는 1배에서 2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가장 높은 중요도고, 점점 5단계로 내려갈수록 이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이 낮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 해당되는 표에 보시면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치들이 점점 단계가 낮아질수록, 그리고 고의에서 과실로 내려갈수록 점점 처분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여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의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검찰 고발이 있고, 고의 1단계, 2단계에는 검찰 고발이 있고, 고의 3단계, 4단계, 5단계 보시면 맨 밑에 검찰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의 회계분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로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 심사 감리 결과 조치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란 제도는 그 조치를 한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나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30일 정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는 자체 시정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기존 조치를 취소하나 변경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역시 처분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